경제와 역사가 서로 공감합니다. 박시동 경제평론가, 박광일 역사작가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예, 최근에 이제 88 정부의 부동산 대책 이제 발표가 됐는데 뭐 여러 가지 내용이 담겨 있지만은 특히 그린벨트가 지금 풀린다 이런 얘기가 지금 있어서 지금 그린벨트 주변 땅을 사고 싶다고 전화통에 지금 불이 난다. 부동산에 지금 그러니까 공인중개사에 불이 난다라고 합니다. 그런데 전화해봤자 아무 소용 없습니다. 오늘 박시동 평론가가 찍어주실 거죠? 어디입니까? 궁금합니다. 예, 어디가 풀리는 건가요? 이명박 정부 때 일단 서울시 강남구 쪽에 그린벨트가 풀린 이래 12년 만에 정부가 서울 시내에 있는 그린벨트를 풀어서 택지를 공급하겠다라는 발표를 했습니다. 근데 이제 그린벨트라는 게 사실은 도시 외곽에 그러니까 도너츠 모양으로 동그랗게 둘러싸면서 도시의 팽창을 막는 거거든요. 근데 서울시 여러분이 인터넷에 한번 쳐보시면은요, 서울시 그린벨트 이렇게 치면은 지도가 나와요. 네. 이제 서울을 동그랗다고 보면 그 외곽에 있는데 택지 공급이 가능한 데를 생각하지 마시고 그냥 보더라도 딱 세 군데밖에 없습니다. 아, 그래요? 강북권에 있는데요. 그건 다 북한산 자락이에요. 딱 봐도 그 자락에 무슨 대규모 택지가 가능하겠느냐 이렇게 보면 거긴 탈락이죠. 그다음에 강서 쪽에 있는데요. 강서 쪽은 바로 옆에 김포 신도시라든지 부천의 대장동처럼 이미 3기 신도시가 들어갔거나 2기 신도시가 들어갔던 데입니다. 예. 이어서 붙이기 어려워요. 그럼 남은 데는 결국 강남권밖에 없거든요. 이명박 정부 때 이미 했었던 내곡동, 세곡동, 혹시 조금 넓게 보면 송파구, 오금동까지 해서 결국 강남권 언저리밖에는 지금 답이 없거든요. 그래서 정부가 딱 여기다 이렇게 발표한 건 아니에요. 정확하게는 11월에 5만 호, 내년에 3만 호에서 8만 호를 발표하겠다는데 네. 시장에서는 뭐 강남권 일부라고 거의 이미 발표 전부터 확정적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아니 근데 그린벨트는 제가 만약에 네. 사고 싶다 하면은 살 수가 있나요, 그 땅을? 주인이 팔면 팔죠. 근데 아직은 토지거래 허가구역으로 묶이지는 않았을 것 같아요. 예. 근데 이제 정부가 만약에 딱 토지 계획을 진짜로 발표하려고 하면은요, 토지거래 허가구를 먼저 묶어버립니다. 그리고 발표하거든요. 근데 예. 그분들 입장에서는 여기가 이제 개발될 네. 것 같으면은 내가 팔아야 될 이유가 별로 없는 거 아닌가요? 그럴 수 있죠. 어. 그리고 사실은 뭐 이런 얘기까지 하는 게 방송이 적합한지 모르겠습니다만은 그렇게 해서 그린벨트 자체를 가지고 팔아서 예를 들면 이제 기존의 소유자분들은 예. 무슨 그러니까 더하기 빼기로 나눠봤을 때 이득이 있겠나라고 보면은 사실은요 그렇게 큰 개발 이익이 없을 수도 있어요. 기대보다는. 왜냐하면 네. 공시지가의 뭐 120% 이렇게 해가지고 그 수용할 수 있는 가격이 어느 정도 요새는 법에 정해져 있거든요. 예. 근데 문제는 그린벨트에 수용하는 땅보다 그린벨트에 수용되는 땅 인접지가 더 오릅니다. 아. 경계선 바로 바깥에요. 예. 도시계획의 효과는 그대로 누리고 수용은 되지 않는 집가상승 효과는 누리는. 그래서 사실은 그 옆에 있는 땅들을 선수들은 더 선호하죠. 아, 그렇군요. 어딘지 좀 찍어주시면 농담입니다. 그 정도로 사람들이 관심이 많다 뭐 이런 네. 것 같은데 이명박 정부 때 이후로 12년 만에 그린벨트가 풀렸는데 그때도 이제 말씀하셨다시피 이제 내곡동, 세곡동 이쪽에 이제 보금자리 아파트 지었잖아요. 네. 그게 집값 안정에 도움이 된 건가요, 그러면? 그때 관련해서 이렇게 보셔야 될 거예요. 그때는 시세가 평균 한 평당 3,000, 3,500 그 사이였어요. 예. 근데 이때 이명박 정부 12년 때 그때 분양가 평균이 한 2천만 원대입니다. 평당. 그러니까 시세보다 약 1,000만 원이나 1,500 정도 낮게 분양됐거든요. 지금 들으니까 정말 싸네요. 지금 강남권은 뭐 5, 6천 기본이죠. 예. 예. 그런데 결국에는 그게 어떻게 됐나 보면은요. 인근의 집값을 끌어내리는 게 아니고요. 그 집값이 시세에 접근하면서 그 분양을 받은 분들만 소위 말하는 로또 이익을 봤다 이렇게 되고요. 또 서울시 연구원에서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실제 그린벨트 해제돼서 나왔던 보금자리 주택에 따른 주변 집값 안정 효과는 미비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예. 사실은 그린벨트를 풀어서 인근 집값을 내리고 공급을 통해서 집값 안정화하겠다는 거는 역사적으로 보면 적어도 12년 사례 때를 보면은 성공하지 못했다 이렇게 좀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근데 이제 제가 궁금한 게 이게 항상 집을 지으려면 시차가 있잖아요. 맞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그린벨트를 해제를 하고 예를 들면 뭐 택지를 조성을 하고 여기에 이제 삽지를 이제 뭐 이제 시공 건축 들어가고 그러면 이게 실제 풀리기까지는 게다가 이게 이제 막 이제 이게 그린벨트도 있지만은 부분 재건축 뭐 재개발 같은 것도 뭐 규제 풀면은 오히려 거기를 헐면은 집이 또 당분간은 부족해지지 않나. 그래서 이게 지금 당장 있는 수도권의 서울의 부족한 물량을 해소하기에는 어려운 것 아닌가 뭐 이런 얘기들이 좀 있더라고요. 네, 타당한 지적이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공감하고요. 예. 실제로 그린벨트를 풀고 도시계획을 잡고
택지를 만들어서 그 택지를 다시 분양해서 아파트가 들어가는 데까지는 짧게 잡아도 10년이 걸립니다. 결국에는 지금 집값 인상을 예를 들어 공급 부족이 기인했다라고 치더라도 그 공급을 통해서 집값을 내리기에는 10여 년에 걸치는 타임렉이 발생을 합니다. 예. 그러면 정부 대책은 또 이거예요. 그 사이를 만회하기 위해서 재건축 재개발을 속도전을 통해서 그 타임렉을 만회하겠다 이런 얘기도 합니다만은 사실 이제 이 전제 논의 자체에 대해서 시장에서는 회의적인 시각들이 많아요. 전문가들은. 네. 뭐냐면 공급을 민간이 택지 개발을 통해서 내는 대규모 신규 아파트만을 본다. 사실 그거를 통해서 공급이 해소돼서 집값이 내려간다는 거는 역사적으로 보면 자료가 많지 않다. 근거가 부족하다. 실제 공급의 대부분은요. 다주택자들이 갖고 있는 실제 이미 기존 주택이 매물로 나오느냐 안 나오느냐가 사실은 공급량의 대부분을 좌지우지하는데 그 공급의 핵심은 집값이 내려갈 것이라는 확실한 시장의 신호가 있으면 매물이 증가합니다. 그런데 올라갈 거라고 생각하면 당연히 매물이 잠기지요. 예. 상식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오히려 지금 대책이 자칫하면 강남발 로또 광풍을 자극한다면 그러면 하향 안정될 수 있다는 집값의 기대가 없어지는 거죠. 그래서 오히려 민간 택지는 10년 있다 개발될지라도 지금 나올 수 있는 매물에 대한 기대마저도 잠기게 해서 오히려 공급을 늘리겠다는 효과가 역설적으로 달성되지 않을 수도 있다라는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뭐 그래서 이번에 이제 88 부동산 대책 같은 경우에는 정부가 표면적으로는 집값을 잡겠다라고 했지만 결국은 이게 부동산 경기 이제를 좀 자극해서 경기 부양을 하려는 목적이 아니냐 뭐 이런 얘기까지 나오고 있는 상황인데 자 이제 왜 그런 얘기가 나오느냐면요.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공급이냐 뭐 공급을 통한 집값 인하냐 인상이냐는 방금 말씀드린 저희가 얘기한 것처럼 이게 다양한 부작용까지도 논의될 수가 있거든요. 그런데 문제는 진짜로 집값을 잡겠다면은요. 일부 예를 들어 공급을 하더라도 대출 규제와 같이 집값을 바로 쿨링시킬 수 있는 대책을 동시에 발표했었어야 됩니다. 그런데 지금 그쪽 관련한 규제책은 하나도 발표되지 않은 금융 상황에서 쪽은 지금 얘기가 없어요.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오히려 진짜 집값을 잡고자 하는 의지가 있기는 있는 거냐라고 지금 시장에서는 의구심을 표하고 있는 거죠. 거기에다가 지금 미국의 연준이 금리 인하를 할 가능성이 높아지면서 한은도 한국은행도 금리 인하를 한다라면은 이제 주택담보대출이나 이런 것들이 좀 늘어날 가능성까지 나오는 상황까지 얘기를 듣고 자 그린벨트 이게 제가 궁금한 게 있습니다, 작가님. 네. 이게 옛날에도 있었나요? 그린벨트가? 옛날은 그 어디를 가든지 푸르기 때문에 예. 굳이 그린벨트를 만들 필요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그린벨트를 조금 더 정확한 용어로 표현하면 개발 제한 구역이잖아요. 개발 제한 구역이죠. 네, 그 개발 제한 구역에 해당하는 공간은 한양 주변에 있었습니다. 한양 주변에요. 오. 네, 그래서 이제 보통 그 한양 관련된 지도들이 여럿 있는데 예. 대표적으로 이제 고산자 김종화가 그랬던 수선전도라고 있습니다. 예. 거기 보면은 한양 도성이 있는데 한강까지 그려져 있고 북한산까지 그려져 있어요. 오. 그러면 수선이면 분명히 한양을 그린 그림인데 왜 도성 밖에까지 그려져 있을까? 지금의 강북 일대를 모두 아우르거든요. 예. 그러니까 사실은 요 성 밖 십리까지가 전부 다 한성부에 속하는 곳이었고 요 부분은 엄밀하게 얘기하면 한양하고 같아서도 안 되고요. 그다음에 경기도는 아닙니다. 그러니까 요 공간이 일정하게 개발이 제한이 됐는데 가장 대표적인 개발 제한이 바로 뭐냐면은 여기다가 일단은 무덤을 못 만듭니다. 아, 무덤이요? 네. 예. 그래서 조선 왕릉을 보면은 한양도성 바로 인접 지역에는 왕릉을 볼 수가 없고요. 예. 여기서 살짝 벗어나서 지금 뭐 아차산이라든지 아니면 덕양산을 벗어나야 이제 거기에 왕릉을 볼 수가 있는 부분들이 있고요. 두 번째는 한양도성 안에 원칙적으로 농사를 완전히 지을 수 없게 했었거든요. 예. 근데 여기도 원래는 농사를 못 짓게 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조선 후기에 왕십리 일대에서만 채소 정도만 어느 정도 지을 수 있게 했던 약간은 개발이 제한됐던 그런 구역이었고요. 그리고 이제 한양 안에서 유교 국가니까 여기서 굿을 못 합니다. 아, 제사를 굿을 못 해요. 못해요? 그런데 인왕산 바깥에서는 제사를 굿을 할 수가 있거든요. 예. 국사당에서는. 이제 그게 바로 뭐냐면은 요 공간은 일종의 제사 공간 같은 것들을 좀 허용하는. 그러니까 전통의 어떤 문화들을 일부 정도는 허용하지만 그렇지만 또 서울에서는 이런 것들을 모두 금지했기 때문에 한양에서는 금지했기 때문에 요 영역을 이제 그런 용도로 좀 썼던 좀 그런 개발이 제한되거나 활용이 제한됐던 그런 공간들은 있었습니다. 그렇군요. 그래서 뭐 심리라고 하면은 보통 한 4km 정도 4km 정도 돼서요. 예. 그래서 남쪽으로는 지금의 용산, 그다음에 서쪽으로는 연희동 일대, 예. 그다음에 동쪽으로는 지금 아차산
아차산. 네, 네. 그다음에 북쪽으로는 북한산 바로 자락까지. 음. 이제 요 영역이 이제 대체로 성저 심리라고 얘기를 해서 공식적으로 한성부 안에 들어가는 행정구역 안에 포함이 되어 있었고요. 그런데 요거를 이제 구체적으로 알려주는 게 이제 사산금표라고 하는 건데요. 예. 사산금표는 바로 뭐냐면 이 근처에 있는 산들, 그러니까 네 개의 산들이 지금 용마산, 남산, 그다음에 북한산, 그다음에 이제 그 목멱산 저쪽에 덕양산 예. 이쪽으로 사람들이 들어오지 못하도록 하는 금표를 만들었습니다. 아, 사산이 4개의 산. 금표. 금지하는 표식. 그렇습니다. 아, 사상 금표. 그래서 예, 여기에는 들어오지도 못하고 그다음에 소나무를 자를 수도 없고 이렇게 만들어 놓아서 일정하게 녹지를 만들어 놓은 것처럼 했지만 엄밀하게 얘기하면 녹지보다는 이제 자원을 이제 한양에서 쓸 수 있는 것들을 여기서 좀 뭔가 조달하기 위해서 만들었다고 볼 수가 있는데요. 공식적으로 한국에서는 어떤 의미에서 보면은 엄밀하게는 그린벨트가 거의 필요가 없습니다. 왜 필요가 없죠? 산. 아, 산. 네, 산이 사실은 도시와 도시의 기본 역할. 아까 그린벨트가 서울 북쪽에 있는데 예. 그걸 못 쓴다고 했던 이유는 바로 뭐냐, 거기가 산지거든요. 예, 예. 그러니까 다른 나라와 다르게 한국의 그린벨트를 인식할 때는 지형이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해서 사실은 인공적으로 만들어 놓은 1971년부터 시작됐던 이 그린벨트 개발 제한구역도 의미가 있지만 예. 또 한편으로는 산이라고 하는 지형이 만들어 놓은 일정한 도시와 도시의 블럭했던 그런 어떤 공간의 구분점들이 큰 역할을 했다는 점도 같이 인식을 해서 보신다면 예전에는 그냥 요거를 경계의 어떤 하나의 행정의 영역 정도로만 파악을 했겠구나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그렇네요. 같습니다. 보니까 다 웬만하면 산의 경계로 도시가 지금 옛날 도시들은 특히 이제 다 구분이 됐던 것 같은데 1971년 얘기를 하셨어요. 이제 박정희 대통령이 당시에 그린벨트를 이제 처음 만들었던 해가 1971년인데 네. 박정희 대통령은 그러니까 그린벨트를 끝까지 지킨 사람으로 저는 알고 있거든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예. 단 한 번도 풀린 적이 없고요. 그린벨트와 관련해서 해직된 공무원, 즉 예를 들어서 거기를 풀어준다거나 개발을 하려고 했다고 해서 공무원 숫자가 몇 명이다라는 얘기가 나올 정도로 단 한 번도 이 그린벨트를 그러니까 처음에 이제 그 서울 중심으로 해서 모두 8번에 거쳐서 14개 도시의 전 국토의 한 5% 정도를 그린벨트로 지정을 했었거든요. 5%요? 네. 그런데 이제 이 영역이 이제 전체적으로 조금씩 풀려나가서 지금은 한 4% 조금 못 되는 그 정도로 됐는데 이제 그게 이제 87년 이후에 이제 소위 말해서 새롭게 이제 정부들이 들어서면서 해제를 했는데 수도권을 해제한 것은 아니고요. 지방에 있었던 중소도시를 둘러싸고 있는 8개 도시를 중심으로 한 지역들을 주로 해제를 했고 서울을 포함한 6대 도시는 대부분 그린벨트가 그대로 남아 있는 거라고 본다면 대체로 이제 그린벨트가 해제됐다고는 얘기를 하지만 그 해제된 것이 어느 지역에서 해제가 됐는지를 보시면은 조금 그러니까 결국은 대도시 중심의 그린벨트는 계속 남아 있었겠구나를 알 수가 있는 거죠. 아니 어쨌거나 박정희 대통령 때는 그러면 단 한 번도 단 한 평도 해제된 게 없습니까? 제가 알고 있기로는 없습니다. 그 정도까지 대단했네요. 어떻게 네. 보면 그때는 이제 우리나라 인구가 폭발적으로 또 늘어나지는 않았을 때니까 가능할 그렇게도- 수도 있는데 그거는 또 하려고 하면 원칙의 문제니까 본인이 그렇죠. 원칙을 어기려고 하면 뭐 또 금방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렇죠. 그리고 이제 71년부터 79년까지니까 한 8년, 9년 정도라고 보신다면은 또 그 기간이 그렇게 길지는 않은 편이었다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은데요. 이때는 그린벨트의 이제 다른 나라 예를 들어 그린벨트의 원조를 보통 영국으로 보고 있거든요. 예. 그런데 이제 영국이 우리가 알고 있는 뭐 도시 연담화라든지 그다음에 녹지 확보라든지 그다음에 이제 그 뭐 여러 가지 뭐 환경의 문제라든지 이런 것들을 염두에 뒀는데 우리나라 그린벨트는 한 부분이 더 추가가 되어 있습니다. 네. 군사보호. 아. 그래서 그린벨트 해제나 그린벨트의 어떤 활용에 또 하나 거쳐야 될 어떤 관문이 바로 뭐냐면 군사적으로 이게 문제가 없는지 이런 부분을 우리나라는 반드시 거치게 되어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까지 염두에 두어서 했었던 부분이었기 때문에 당시에는 그린벨트는 가능하면 특히 서울 인근은 건드리지 않는 쪽으로 그렇게 갔던 것으로 보여집니다. 알겠습니다. 자, 다시 이제 현재로 돌아와서 네. 그러면 이번에 이제 그린벨트 좀 풀려고 하는데 그러면 지금 정부가 협의를 해야 되는 기관이 되게 많을 것 같아요. 네. 일단은 지자체랑도 협의를 해야 되고 또 이거는 뭐 국방부도 대상이 될 수 있지만은 크게 보면 일단 환경부가 딱 이제 걸릴 것 같은데 지금 네. 어떻게 이 과정이 되는 건가요? 그러면 일단은 서울시와의 협의가 먼저입니다. 음. 그런데 지금 일단 오세훈 시장이 기존에 해왔던 정책이라든지 또 지금 이제 이번 정부 대책 발표한 이후의 얘기를 들어보면은 뭐 거의 이 서울시와 협의는 문제가 없을 걸로 보여요. 특히 이제 오세훈 시장은 뭐 신혼부부용 공급을
여기서 많이 하겠다 뭐 이런 얘기까지 구체적인 얘기까지 의사를 밝히는 걸로 봐서 서울시 문제는 넘어갈 것 같고요. 그다음 남은 게 사실 이제 환경부와의 협의가 아직 남아 있어요. 네. 이 부분들은 이제 기사에 많이 안 나오더라고요. 근데 이제 요게 남아 있는데 결론적으로 보면 환경부 입장에서는 이게 서울의 마지막 남은 사실은 환경적 자원이다 이렇게 볼 여지가 있거든요. 그래서 예전 같으면 서울 박원순 시장 때나 또 그때 환경부라면 어쩌면 세게 반대했을 가능성도 있어요. 실제로 노무현 대통령, 문재인 대통령 때도 많이 풀려고 했는데 박원순 시장이 끝까지 반대해가지고 못 풀었거든요. 근데 이번에 이제 서울시는 통과했다고 보면 남은 건 이제 환경부인데 우리가 지금까지 이 정부에서 이제 환경부 대책을 보면은 사실 환경을 보존하는 사람이 환경부에 가 있는 게 아니고 환경 규제를 빨리 풀 사람이 가 있다 이런 시중에 얘기가 나오는 것처럼 기재부 주신 차관이 그렇죠. 지금 가 있어요. 예. 그런 측면에서는 사실은 이제 남은 절차는 사실 이제 정부 내에서는 큰 문제가 없을 걸로 일단은 보입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이제 여론이나 이제 환경보호의 가치를 많이 둔 사람들 입장에서는 이게 바람직하느냐라는 비판은 이제 거꾸로 가능한 상황인데 큰 절차는 무리 없이 통과될 것처럼 일단은 보여집니다. 근데 조금 이게 여론이 심상치 않은 게 네. 지금 지역 언론이나 지역에서 난리가 났더라고요. 그러니까 아니 지방시대 열겠다라고 하면서 지금 수도권 이거 그린벨트까지 풀면은 결국은 또 수도권 인구 또 이쪽으로 몰리고 지역에서는 인구 다 빠져나가고 뭐 이렇게 되는 거 아니냐 그래서 좀 사설 쓰고 막 난리가 났어요. 그러니까 이번 88 예. 대책의 가장 큰 문제가 바로 그겁니다. 왜냐하면 실제로 지금 우리나라 부동산 문제의 큰 문제를 두 가지로 보는데 하나는 230조 넘는 PF, 그다음에 7만 호가 넘는 미분양이거든요. 근데 이 둘 다 사실은 지방 미분양, 지방 건축 사이트에서부터 사실은 출발한 문제예요. 결국 여기가 해결돼야 우리도 지금 현재 부동산의 큰 중병이 해소가 되는 거거든요. 근데 지금 정부가 서울의 강남 한복판에 가장 노른자의 땅을 푼다고 하면서 사실은 지방으로 눈이 돌아가야 되는 많은 대기 수요들이 일단 서울 먼저 이렇게 대기하게 되거든요. 결국 지방 소멸 과는 당연히 연동이 되지만 당장에 닥친 부동산 문제 해결하기 위해서도 이건 맞지가 않는 대책이다라고 해서 지방은 오히려 지금 곡소리 나는 상황이다 이런 얘기까지 나오고 있는 중이죠. 그러니까 한양 같은 예. 경우도 처음에 이제 성저심리 같은 경우는 가능하면 비거주 지역으로 만들려고 했었어요. 그러니까 여러 가지 이제 이유 때문에 뭐 자원 개발이라든지 이런 것들 때문에 그래서 조선 초기까지만 하더라도 한양 인구 비율로 보면은 한 10% 이내가 성저심리 공간에 면적은 거의 비슷함에도 더 넓음에도 불구하고 그 정도밖에 안 살았습니다. 예. 그런데 이제 결국 여기에 대한 규제가 이런 민원 저런 민원을 들어주다 보니까 조선 후기 영종조 시기에 여러 가지 조사를 보면은 여기 인구가 한양 전체 인구의 70%에 육박하게 됩니다. 아 그래요? 그러니까 처음에 원래 계획했던 성저심리의 모든 계획이 무너졌고요. 그게 어떻게 보면 개발 제한 구역인데 개발을 그냥 활성화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됐고요. 이제 이런 방식 속에서 이게 이제 난개발이 되는 과정들이 나타났는데 그 중에 하나가 바로 뭐냐면 이제 근대에 들어와서 외국 사람들이 들어와서 특히 군대 주둔을 이 성저심리 주로 이제 용산이나 효창 원 일대에서 이제 그렇네요. 하게 되는데 여기가 어중간하게 개발은 되어 있는데 또 어떻게 보면 그 서울을 중심으로 한 조선 정부의 어떤 영향력은 또 크지 않으니까 굉장히 편했던 겁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시작을 하다 보니까 의도하지 않은 어떤 변화가 여기에 나타났던 부분들도 있었기 때문에 이제 그런 부분을 조금은 염두에 두고 현재 상황도 좀 살펴보면 어떨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렇군요. 결국은 어디나 이 옛날이나 지금이나 이 주변 수도권 그린벨트를 사실상 해제하고 수도권 집중 이런 문제가 반복되고 있는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드네요. 그렇죠. 그래서 조선이 약해졌던 몇 가지 이유를 이렇게 꼽을 수 있는데 그중에 하나가 서울 외에는 다른 도시가 한양만큼 뭔가의 어떤 집중력이라든지 어떤 그 중심의 어떤 힘을 발휘할 수 있는 도시가 없었다는 점. 이게 굉장히 취약한 부분이었거든요. 1극 체제인데 현재 대한민국도 역시 1극 체제인데 이거를 좀 분산시키는 작업들을 계속 해왔다가 이런 내용들이 좀 나오면은 다시 그런 내용들이 좀 들어가지 않을까 이런 우려는 있을 것 같습니다. 수도권 인구가 지금 50%가 비중이 넘었죠. 50.3%가 돼서 전 세계에 유례가 없다. 일본 같은 경우에도 한 30% 중반대 거기도 엄청 집중됐다라고 하는데도 그 정도인데 대한민국이 좀 많이 집중이 된 것 같습니다. 요거 하나만 여쭤볼게요. 박시동 평론가님. 이번이 그린벨트 말고도 지금 규제 완화가 굉장히 많다면서요. 맞습니다. 특히 이제 그 규제 완화가 속도전과 수익성에만 맞춰져 있어요. 예를 들어서
2025년까지 빨리 택지 분양 신청을 하면은 전부 다 정부가 매입 확약을 해주겠다. 빨리빨리 해라라는 이런 속도전. 그다음에 수익성 같은 경우에는요. 사실은 공공성의 반대말이거든요. 이번에 예를 들어서 우리가 보통 아파트 단지를 지으면 조례에 따라 다르겠습니다만 15%에서 17% 사이에서 사실은 의무적으로 임대 아파트라든지 소형 평수를 짓게 돼 있어요. 예. 그런 규제를 다 이번에 철폐하겠다고 발표한 거거든요. 임대 아파트 이제 안 지어도 돼요, 그래서 그러면? 임대 아파트라든지 소형 평수 이걸 의무적으로 넣게 하는 그런 규정들을 다 철폐하겠다는 발표를 했어요. 물론 법 통과 사항이긴 합니다만은요. 예. 어쨌거나 그런 식으로 해서 속도전과 수익성만 강화되고 공공성과 사회적 연대, 믹싱 이런 것들에 대한 것들이 철저하게 무시되면서 앞으로도 사실은 이렇게 될지 안 될지는 모르겠습니다. 현재 정부의 안대로 될지 안 될지 모르겠습니다. 된다 하더라도 사회적인 부작용까지도 걱정하지 않을 수 없는 상황 이런 것도 좀 비판을 받고 있습니다. 아니 근데 뭐 너무 작은 평수는 그렇지만은 예를 들면 이제 평수로 좀 말하기가 편하니까 예를 들면 24평형 뭐 이런 것들은 실제 엄청 수요가 많은 거 아닌가요? 그럼요. 예. 그런 거를 좀 많이 지어야지 이 집 문제가 해결되는 거 근데 이제 아닌가요? 그걸 의무적으로 넣는 조항을 뺀다면 그 지역에 가장 맞게 수익성만 고려해서 시장성만 보고 판단하면 된다. 이런 식으로 이제 흘러가는 거죠. 근데 지금은 예를 들어서 여기가 30평대가 인기 있을 것 같아. 24평대가 인기 있을 것 같아라고 해도 그 밑에 평수를 좀 넣어야 되거든요. 임대도 넣어야 되고 예. 이런 규정을 다 철폐한다는 거고요. 또 조합 전리도 빨리빨리 해라고 하면서 75% 조합 기준을 뭐 5%를 더 낮춘다든지 해가지고 속도전과 수익성만 강요하는 식으로 해서 현재 대책이 다 그쪽으로만 몰려 있다는 것도 좀 문제가 있습니다. 그렇군요. 예. 뭐 이걸로 보나 저걸로 보나 약간 경기 부양의 냄새가 그렇죠. 상당히 그러니까 이제 성지심리가 오픈됐을 때 이제 가장 많은 사람들이 한양 인근에 살게 되는데 이제 직업군인들이 많이 와서 살았거든요. 예, 예. 결국 그들의 경제 문제를 또 국가에서 해결해주지 못한 부분들이 나중에 조선후기에 큰 문제가 됐던 것. 그러니까 결국 집을 지었을 때가 문제가 아니라 집을 짓고 거기에 들어와서 사람들이 어떻게 살지도 같이 고민을 해봐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알겠습니다. 이번에 그린벨트 해제로 본 부동산 문제 들여다봤습니다. 박시동 평론가 박광혜 작가였습니다. 두 분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